자, 민간경비는 11번째 시간입니다. 경비계획 수립입니다. 진계조 실병의 계. 경비 진단이 끝나고 이제 계획 수립이에요.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비 실시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어떠한 경비를 할 것인가, 어떠한 경비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실시 형태가 뭔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경비 실시 형태는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된 인력 경비와 기획 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 시간에 위해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예측했었죠. 위험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서열해서 다양한 수준의 보호가 요청된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요소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위의 요소가 전부 다르죠. 위의 요소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비 대상에 경중을 두어서 경비 형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은 데는 더 높은 수준의 경비 형태를 선택해야 되고, 예를 들면 위험 요소가 낮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다, 이럴 경우는 경미한 경비 형태의 수준 중에서 1단계나 2단계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경중을 두어서 경비 형태를 달리 된다는 거죠. 마침 표준화된 인력 경비의 경비 시스템을 적용한다. 말은 조합을 되게 틀린 표현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우 취약한 데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더 좋은 경비 시스템을 넣어야 되겠죠. 뭐 학교 교실에 책상만 있다,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책상이 부서진다 해가지고 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 대책만 잘 세우면 되는 거죠. 도난 대책은 별로 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좀 학교에 책상 같은 거 가져가면 돈 별로 안 되니까. 그러나 금고가 있거나 현금을 보관하고 있거나 기증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비 시스템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죠. 이게 보호대상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계획, 일반 시설물의 경비계획인데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도 기본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설계한다.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라도 기본적 경비조사는 물론 시설물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 경비를 수립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낡고 오래된 건물은 사실은 매우 취약하겠죠. 화재에 취하고 범죄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적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계됩니다. 위해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식 건물인데 왜 기본적 경비조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현대식 건물은 미가는 아름다운데 사실은 보안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안전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설계해야 되는데 안전을 좀 소홀히 하면서 미관만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 많아요. 지금 방금 봤잖아요. 해운대 그 최고 오피스텔 건물 황금적으로 쫙 오는데 멋진데 화재에 취약해. 알루미늄 패널 때문에. 보기는 좋은데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경비조사를 해가지고 화재에 취약한지 범죄에 취약한지 이거 조사해 봐야 되고 시설물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해 봐야 된다. 아파트는 여러분 현대 알루미늄 패널하는 게 없잖아요. 다 주상복합 건물 이런 데 많이 해요. 요즘 건물 지금 현대식 건물 전부 다 유리를 외관을 하죠. 유리로, 통유리로. 그리고 머리에서 번쩍번쩍 해요.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더워. 겨울이 추워요. 해운대도 주상복합 건물 큰 거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굉장히 춥다더라고. 그 난방비, 냉방비 많이 나온다더라고. 보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경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비 실시 방식에 따라서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반원적 경비, 총체 경비 이렇게 하는 것도 경비 형태고,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최저수준 경비, 하위수준 경비, 중간수준 경비, 상위수준 경비,
최고선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경비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 중에서 어떤 형태를 할 것인가, 또 이 중에서 어떤 형태를 할 것인가, 요거를 정하는 것이 바로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경비 실시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실시 방식에 따라서 1차원적 경비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경비입니다. 경비원만 쓰는 거예요. 경비원만 두는 거지. 매우 단순한 거죠. 중요도에 떨어진 데는 경비원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오래된 아파트, 또는 오래된 맨션, 있잖아요. 몇 동이, 1동, 2동, 3동 뭐 정도 있는 거, 맨션, 이런 데 경비원만 있죠. CCTV도 없어요. 이건 1차원적 경비야. 단편적 경비는 전체 경비 계획이 아니고 경비 실시가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경비 조직을 추가해서 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단편적 경비 이런 거죠. 아파트 경비원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5일마다 그 아파트에 5일장이 선다. 그때는 경비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때 경비원 한 2명 정도 추가하는 거지. 단편적으로 경비력을 추가하는 거예요. 5일장 있을 때마다. 또는 아파트에 무슨 행사가 있다. 우리 아파트 동민 노래자랑 한다. 그때 경비원을 한 5명 더 추가하는 거지. 이런 게 단편적 경비. 반응적 경비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지 그 사건에 관계됩니다. 사건에만 대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경비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행사과정 할 때 보면 아파트에 노즐을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노즐은 뭐냐면 여러분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면 각 층마다 다 있습니다. 아파트 실내 소화전 있죠. 소화전에 보면은 이 소방호스를 끼워가지고 불을 끄기 위해서 노즐이 있습니다. 그게 물을 분사하는 장치죠.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고 한 개가 가격이 제법 나가요. 그래서 어떤 도둑놈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층을 쫙 타고 올라가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노즐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게 얼마 안 큽니다.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 잘라가 주머니 그 가방 같은 데 딱 넣어가지고 나오면 표도 안 나요. 그 한 개 그 당시에는 10,000원씩 갖다 주더라고. 팔을 때. 그럼 100개만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0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노즐 도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경비 대책을 세웠다. 그럼 반응적 경비죠. 그럼 노즐 주변에만 CCTV를 설치한다. 그죠? 아니면 노즐을 누가 열게 되면 경보가 작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반응적 경비지. 그 다음 아파트 타이어 주차장에 차량 타이어를 연쇄적으로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해야 되겠죠. 이 반응적 경비입니다. 특정 사건에만 대응. 자, 그래서 반응은 대응입니다. 반응하고 대응, 응응이잖아요. 반응적 경비하고 단편적 경비 비슷해요. 그래서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반응적 경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헷갈리려면. 이건 5일장 생각하면 되고, 5일장. 그리고 총체적 경비는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반응적 경비, 이런 거 관계없이 특정 위험 요소와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에 대비해서 인력 경비와 경비를 종합해서 표준화시킨 경비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 총체적 경비 형태로 되어 있죠. 경비원도 있고 경비 시스템도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감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가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총체적 경비. 모든 위험 요소에 상시 대비하기 시스템. 이게 총체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을 때는 요 있고 중요도가 높으면 이 총체적 경비로 가야 되겠죠. 이 경비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경비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레벨 1, 2, 3, 4, 5. 우리말로는 최저 수준. 자, 레벨 1이 최저면 레벨 5는 최고입니다. 구분해 주시고 레벨 2는 하위입니다. 하위 수준 경비면 레벨 4는 상위입니다. 상위 수준 경비.
그러니까 하위하고 최저는 다르고 상위하고 최고는 다른 거예요. 최저, 최고, 하위, 상위. 그 다음에 레벨 3가 중간이에요. 중간 수준입니다. 일단 이렇게 5단계로 경기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중요도가 낮을수록 낮은 것은 레벨 1, 높아질수록 레벨 2, 3, 4, 5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은 레벨 5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각종 시설들을. 자, 그럼 레벨 1을 보겠습니다. 출입문, 자물쇠 정도만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레벨 1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 여러분, 일반 가정에 가면 보통 출입문 있고, 자물쇠 있고, 이 정도죠. 레벨 2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 예를 들면 출입문도 있고, 자물쇠 있는데, 거기에 강화된 출입문. 예를 들면 쇠로 된 강한 출입문이 있다.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창사를 설치해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의 자물쇠. 일반인 쉽게 열 수 없는 자물쇠. 그 다음에 거기다 조명도 설치했다. 이런 거는 레벨 2로 봅니다. 보통 소매 상점과 저장 창고는 레벨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거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일반 가게, 일반 조그마한 마트 있잖아요. 조그마한 마트. 조그마한 동네 가게 같은 거죠. 아주 우리 홈플러스 같은 메가마트가 큰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요 정도죠. 퇴근할 때 이런 식으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 3는 보다 발전된 경보 시스템. 예를 들면 침입 감지 같은 거 설치하고, 높은 수준의 물리적 장벽, 담장도 높고, 그 다음에 장비를 갖춘 경비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간 수준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커다란 물품 창고, 물품 보관 창고 있죠. 대형 물품 보관 창고, 대형 소매점, 예를 들면 홈플러스, 메가마트, 또 뭐 있습니까? 이마트, 이런 것들이죠. 거기 가면 경비원들이 장비를 갖추고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보 시스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 이건 레벨 3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4는 CCTV도 있고, 고도화된 경계 경보 시스템도 있고, 조명 시스템도 있고,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레벨 4입니다. 주로 교도소. 교도소는 삼엄하죠. 경비 수준이. 그 다음에 전자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한 300쯤 된다. 굉장하죠. 제약회사 정말 많습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죠. 제약회사 국민의 생명 건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약회사의 제약을 만드는 비밀, 이거는 기밀에 속합니다. 회사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좋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원료 같은 거, 제조 기법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레벨 4는 교도소, 전자회사, 제약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5는 최첨단 경비 시스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간 무장 체계를 구비했다.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간 무장 체계를 구비했다. 핵시설물, 원자력 발전소 같은 주요 교도소 및 군사시설. 자, 여기는 그냥 교도소고, 여기는 주요 교도소죠. 자, 그래서 이 교도소와 주요 교도소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수용자 숫자가 굉장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 주요 교도소에 불러요. 그래서 주요 교도소장은 보통 왕궁화 2개 가고, 보통 교도소는 왕궁화 1개 가거나 자의무가 4개, 총경급, 경찰로 말하면 총경급입니다. 그러니까 4급 또는 상급이 하는 것은 교도소고, 주요 교도소는 보통 2급 상당 교도소장이 있는데 주요 교도소입니다. 수용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당연하겠죠. 정부의 특별 연구기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같은 데 있죠. 거기는 경찰이 지키잖아요. 레벨 5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반 가정은 레벨 1 압니다. 소매상점 제항창고,
이건 레벨 2입니다. 소저 2입니다. 그 다음에 큰 물품 창고 제조 공장 대형 소매점은 큰 물품을 제조해서 대형 소매점에서 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벨 3는 큰 물품을 제조해서 대형 소매점에서 판다. 이거 레벨 3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빨간 것을 중심으로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레벨 4는 교전약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면 교전이라고 그러죠. 전투 벌이면 교전이잖아요. 교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 발생하면 약이 필요합니다. 교전약, 그 문자로 교전, 제로 하면 제는 요 제가 있잖아요. 약으로 해요. 교전약 레벨 4입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교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약이 필요하다. 교전약 레벨 4입니다. 그래서 레벨 3하고 레벨 4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큰 물건을 제조해서 대형 소매점에서 판다. 교전하게 되면 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핵시설물, 주요 교도소, 군사시설, 정부투기를 위한 특별 요구 대상. 이건 여러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저. 레벨 2다. 이렇게 해서 경비 중요도에 따른 어떤 경비 실시 형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순서. 자, 인설분경 대선 6글자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인지한다, 목표를 설정한다, 자료 수집해서 분석한다, 경비계획 전체를 검토한다, 대안을 작성한다, 그 중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한다. 인설, 분경, 대선. 그 다음에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게 되면 경비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거죠. 진개조, 실평에서 실시평가. 이거로 접들어있기 때문에, 실평이 되기 때문에 경비계획된 순서는 인설, 분경, 대선. 다음 주 경비계획 수립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해서 이거 안 외우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문자는 외워두면 답을 찾기 쉬운데 안 외우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설, 분경, 대선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서 문제의 인지는 경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될 때 문제를 인지하는 거죠. 또난 발생이나 또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서 있다. 그 다음 목표 설정이죠. 목표는 목표는 뻔하잖아요. 도난을 예방하거나 화재를 예방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경비 위에서 조사, 경비에 이어서 분석, 그다음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어떤 경비 진단을 해서 수집하고 분석되는 거죠. 위에서 조사를 해보고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비계획 전체 검토. 그럼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면은 경비계획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테두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안을 작성합니다. 자, 경비계획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대안이 1안, 2안, 3안, 4안, 5안 뭐 여러 안 나올 수 있겠죠. 1안은 자, 예를 들면 뭐 1차원적 경비를 할 거냐, 2차원적 경비를 할 거냐. 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1을 할 거냐, 2를 할 거냐, 3를 할 거냐. 이게 대안의 작성입니다. 이 실무자 입장에서 대안을 한 개 만들면 안 되고 대안을 2개, 3개, 4개 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비계획도 야, 이거 CCTV를 몇 대 설치해야 되지? 스프링클러 몇 대 해야 될까? 그죠? 그 다음에 초소는 설치해야 될까 안 될까? 초소 한 개를 설치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비원은 몇 명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화는 비용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든다. 2화는 200만원이 든다. 3화는 300만원 든다. 4화는 1000만원 든다. 그럼 1, 2, 3, 4화를 가지고 결재권자한테 올리면 결재권자가 최선을 선택하겠죠. 우리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위요소를 고려해 왔을 때 우리는 4만이 좋겠다. 그럼 300만원짜리 경비 계획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선택한 안을 실시해보고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그냥 써만 되고 부족하면 거기서 뭐 약간 뭔가 수입을 보완한다든지 인력을 보완한다든지 하겠죠. 이런 과정이 경비획 수립 과정입니다. 자, 인설분경 대선, 그 다음에 실평입니다. 인설분경 대선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해두시고요. 그 다음 경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원칙. 자, 크게 4가지가 적혀 있죠. 경계구역과 건물의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인데, 경계구역은 보통 이런 게 경계구역. 천장, 공기 환풍기, 환풍구, 맨홀, 하수도관. 이거 뭐냐면,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이 들락날락하거나 범죄에 들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경계구역. 이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어, 반드시 있죠. 여기에는 보호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장이나 환풍구로도 뭐 사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환풍구에 사람 못 뜯어 이렇게 가로 세로 무슨 차단 뭘 설치해야 되겠죠? 가로 세로 이게 격자 같은 거 설치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계구역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유지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출입구는 여러분 너무 적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너무 많으면 완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많은 출입구를 경비원이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서 위를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유지한다면 안전규칙 범위 안에서 최소한 유지한다. 건물의 출입구. 그래서 건물의 출입구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은 건물들은 관리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유리창과 잠금장치입니다. 유리창의 높이가 4m 이내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강화유리나 센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 유리창의 높이가 4m 이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거나, 그죠? 줄을 던져가지고 걸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유리를 설치하면 유리창이 안 깨지죠? 여러분, 강화유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 자동차의 앞유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돌로 깨도 잘 안 깨지죠? 금만 쫙쫙쫙 하고 안 깨집니다. 웬만해서 잘 안 깨져요. 이런 걸 설치하면 외부 침입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자동차의 좌우유리 같은 거 깨면 바로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낮을 때는 강화유리를 하거나 거기에 센서를 설치해서 외부 침입을 감지하도록 해야 된다. 항만 지역의 효율성 제거 방안으로는 항만 지역에는 절도 같은 게 많이 난다고 물건 분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배에서 물건을 선적하거나 물건을 내린 수령 지역은 분리해야 된다. 선적 지역이 A라는 지역에 선적했으면 물건을 내린 지역은 B라는 지역에 해야 된다.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물건이 분실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격리시켜라, 분리시켜라. 그 다음에 요거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경비관리실과 경비원의 대기실의 위치. 관리실은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있죠. 왜? 통행이 많은 곳에서 감시해야 되니까. 대기실은 항상 감시하는 데 장소는 아니죠. 그 대신에 출입구와 인접하기 좋다는 거죠. 대기실 출입구가 멀리 떨어지면 좋지 않다는 거죠. 대기하면서 급할 경우는 바로 통제하러 나가야 되죠. 출입구와 인접하기 좋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직원의 출입구는 가능하면 주차장에서 멀리 해라. 여기 중요해요. 직원들이 말이죠. 범죄를 저지른 게 많죠. 내부 직원들이.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바로 주차장에서 바로 건물과 연결된다면 물건을 반출하기 좋죠. 그래서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럼 직원이 내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을 걸어와서 출입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 멀리 해야 된다 주의하시고. 격리된 출입구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매일 보는 출입구, 경비원이 항상 근무하고 감시하는 출입구는 경보장치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자주 안 가보는 곳 있잖아요. 외곽지에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곳, 어색한 곳에 있는 거기는 경보장치나 센서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누가 거기 부수고 들어온다든지 열고 들어갈 할 때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 여기서 경비획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계조 실패 기준 중에서 개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경비부서의 조직화, 진계조의 조직화 과정, 조직을 짜는 과정,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